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제 옆집에 이사온 신혼부부의 충격적인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봄, 정확히는 3개월 전 4월 초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옆동 202호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같은 층 203호에 살고 있어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보는 위치였죠. 이사 오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젊은 신혼부부로 보이는 남녀 2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185cm 정도로 상당히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은 각이 진 편이었고 항상 검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모자 때문에 얼굴 윤곽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16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였는데 항상 큰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긴 머리를 모자나 후드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사를 오면 이사 차량이 오고 큰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가구, 생활용품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달랑 큰 여행용 캐리어 가방 2개와 검은색 더플백 하나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오는데 짐이 가방 몇 개라니. 냉장고는, 세탁기는, 침대는 이게 첫 번째로 이상했던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가방들마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이 운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치면 급하게 벽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벽이 그리 두껍지 않아서 옆집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편이에요. 보통 신혼부부라면 서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야, 여보 같은 애칭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야, 너 이봐 이런 식으로만 부르더라고요. 한 달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의아하게 만든 건 그들의 창문 처리였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202호의 모든 창문에 신문지를 바깥쪽부터 완전히 붙여버렸어요. 아니 전혀 보이지 않게 말이죠. 처음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임시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신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보통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는데 왜 하필 신문지를 붙였을까요? 새벽에 들리는 소음도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3시쯤 되면 뭔가를 끄는 소리,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정확히 새벽 3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조용해지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며칠간 의도적으로 새벽 3시에 깨어 있어 봤는데 정말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일반적인 생활소음과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것 같은 소리, 종이나 비닐을 구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 쇳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요. 대화 소리도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조심해야 한다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들렸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웠던 건 그들의 외출 패턴이었어요. 낮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주로 밤 10시 이후에 나가서 새벽 2시쯤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외출할 때도 각자 따로 나간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함께 다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의 복장도 특이했어요. 항상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더욱 이상했던 건 들어올 때는 나갈 때와 다른 옷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그들의 쓰레기 배출이었어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아주 작은 봉지 하나씩 버리더라고요. 2사람이 살면서 한 달에 쓰레기 봉지가 서너 개밖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데
그들도 마침 나오더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앞에 파출소가 보이자 갑자기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급작스럽게 마치 뭔가를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빠른 걸음으로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이때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며칠 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호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는데 수신인 이름이 제가 아는 그들의 이름과 달랐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등록된 계약자 이름과도 달랐고요. 게다가 편지 봉투에는 긴급이라는 빨간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고 발신인 주소도 서울시 중구 사서한번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 너머로 평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베란다로 나가서 들어봤더니 그들이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는 냄새와 함께 빨리 처리해야 한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같은 대화가 명확히 들렸어요. 그들이 외출한 틈에 202호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썩은 냄새도 아니고 곰팡이 냄새도 아닌 뭔가 화학적인 냄새였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가끔 문 안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더니 그들의 행동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낮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않고 밤에만 아주 잠깐 환기를 시켰어요. 외출할 때는 먼저 문을 살짝 열어서 복도를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에야 나오더라고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서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극도로 낮춰서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대화했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도 절대 집 앞까지 오게 하지 않고 항상 아파트 입구에서 직접 받아왔어요. 빨래를 널지도 않았고 3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쌓여가던 중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제가 신문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가는데 관리사무소 앞에 경찰차 3대가 서 있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관리소장님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전국 지명 수배 중인 탈옥수 2명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자 30대 초반, 키 180cm 이상의 마른 체형, 여자 20대 후반, 키 160cm 미만의 소체구. 3개월 전 교도소에서 계획적으로 탈옥한 후 행방이 묘연하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개월 전이면 정확히 202호에 이사 온 시기와 일치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설명하는 탈옥수들의 신체적 특징이 옆집 부부와 너무나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소장에게 최근 3개월 내 입주한 세대를 물어봤고 관리소장은 202호를 언급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즉시 작전에 들어갔어요. 경찰들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정문, 후문, 비상구까지 모든 출입구에 경찰관을 배치했어요. 드디어 경찰이 2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 순간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급하게 치우는 소리, 빠르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까지. 몇 분 후 뒷문 쪽에서 여기 있다 라는 경찰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결국 두 탈옥수는 베란다를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곳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15분 정도의 추격전 끝에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정말로 강도 혐의로 복역 중이던 탈옥수였습니다. 남자는 주범으로 7년형, 여자는 공범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당연히 가명이었고 신분증도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탈옥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간에 나가서는 편의점이나 작은 상점을 털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편의점 3곳, 치킨집 2곳이 지난 2개월간 연이어 털렸던 것도 모두 이들의 짓이었다고 합니다. 202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침실 장롱 안에서 600만 원의 현금과 각종 귀금속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기계 소리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장비들이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다음 범죄를 계획하던 수첩들과 메모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고 주변을 관찰하고 밤에만 활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어요. 각종 변장 도구를 이용해 신원을 은폐하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202호에서 나던 화학적 냄새는 훔친 물건들의 포장재를 녹이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새벽 3시의 정기적인 소음은 범행 계획을 세우고 훔친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체포 후 경찰이 공개한 정보 중에서 정말 무서웠던 부분은 그들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우리 아파트 내에서도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는 큰 충격과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는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어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사건 직후 몇 주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3개월 동안 바로 옆에서 탈옥수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해보니 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요. 여러 주민들이 각각 다른 이상한 점들을 목격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일찍 의견을 나누고 공유했다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우리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결속력은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서로 안부도 더 자주 묻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공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2달 후 202호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30대 중반의 부부와 초등학생 2아이로 이루어진 정말 평범한 4식구 가족이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이 복도에서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두 탈옥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강도 혐의의 탈옥죄 그리고 탈옥 후 추가로 저지른 범죄들까지 더해져서 남자는 15년, 여자는 1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직감의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이 결국 옳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작은 이상함들이 겹치면 그것은 분명 어떤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이웃 간의 소통이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주민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공유했다면 더 빨리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겹치면 경찰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안이 강화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져서 이전보다 훨씬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작은 위화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겹치면 그것은 분명 어떤 신호입니다. 이웃과 소통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른 이웃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작은 관심과 배려를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